봄 기운이 살랑거려 어딘지 모르게 간질거리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시원은 어린 새 아내를 그윽히 바라보며 다정한 웃음 대신 깊은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답니다. 그에게 있어 이 한숨은 단순한 한숨이 아니었으니 35 나이에 뒤늦게 치른 혼례가 벌써 4번째였던 까닭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그는 혼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해도 늘 혼자였다는 표현이 더 옳았답니다. 지난 3번의 아내들이 한 달도 못 되어 보따리를 쌓아 도망쳐버렸던 그 기막힌 사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쉬이 마음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그것이 있었는데 시원의 그것은 부인들이 감당하기 너무 컸던 것이었지요. 첫 번째 아내였던 순이는 시원보다 5살이나 어렸고 숙기라고는 약에 쓸래야 찾아볼 수 없는 순진한 처자였답니다. 첫날 밤 시원이 부드러운 손길로 옷고름을 풀고 시원의 우뚝 솟은 그것을 보자 순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더니 밤새 이불을 부여잡고 오들오들 떨다가 닭이 울자마자 보찜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사람의 그것이 맞는지요? 혹시 몸에 큰 병환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그것이 저희 몸에 들어간답니까? 울부짖는 순이의 목소리는 시원의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답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홍이는 23, 순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세상 물정에도 제법 눈을 떴던 터라 이번에야말로 제 짝을 만났다고 시원은 희망을 품었었답니다. 홍이는 침상에 앉아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시원을 응시하며 소문으로만 듣던 서방님의 풍채가 이리 늠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요. 오히려 그를 유혹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시원은 은근히 기대를 하였답니다. 그러나 홍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아니 서방님, 이거는 그간 제가 만나왔던 사내들과는 아니. 이건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것이 아닙니까? 그녀는 놀라움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결국 제대로 된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쪽지 한 장을 써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였던 귀녀는 그나마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시원의 거대한 실체를 마주하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응시하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적이 깨어지고 그녀가 외친 첫마디는 시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였답니다. 저는 저의 목숨이 소중합니다. 서방님과 살다가는 얼마 못 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다가 다음 날 아침엔 뒷문으로 도주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4번째로 맞이한 아내 매화는 아직 19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처녀였습니다. 서방님, 차를 올렸습니다. 매화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시원은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바라보다 또다시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복숭아꽃처럼 곱게 물든 두 볼, 맑은 눈동자, 저고리 속으로 막 움트는 꽃봉오리 같은 몸,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도망치려나? 하는 걱정에 아직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매화의 마음부터 열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부인, 이리 와서 잠시 앉으시겠습니까? 그가 옆자리를 가리키자 매화는 얼굴을 붉히며 살금살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팔 하나 뻗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앉은 채 눈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시원이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자 매화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놀라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남편입니다. 그치만 아직 해가 한참이잖아요.
매화는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원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답니다. 고작 손끝 하나 올렸을 뿐인데 어찌 이리도 놀라는 것이오. 부인, 우리 혼례 올린 지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네, 알고 있어요. 매화는 얼굴을 더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원은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제 초야를 치를 때가 되었으니 우리 한번 천천히 시도해 봅시다. 걱정 마시오. 시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고름을 풀었답니다. 매화는 긴장한 기색으로 몸을 바짝 굳혔지만 시원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끄는 대로 천천히 따라와 보시오. 부디 편하게 생각하시오. 하지만 겉옷이 벗겨지고 시원의 몸이 드러나자 매화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 외침에 시원은 놀라고도 민망한 얼굴로 손을 멈췄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걸 어떻게 제 안에 넣으라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 될 것이오. 시원은 매화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온갖 사랑으로 매화의 아랫도리를 소중히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시원의 그것을 밀어 넣으려 하였지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밀고 힘주고 하지만 결국 매화는 눈물을 뚝뚝 흘렸고 시원은 옷을 조용히 다시 여몄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소. 오늘은 그만두겠소. 매화는 안도의 숨을 쉬며 옷깃을 바르게 여몄습니다. 시원은 말없이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섰답니다. 차가운 저녁 바람을 맞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과부랑 혼인하는 건데. 경험이 있어 담대한 부인을 찾아볼 걸 그랬구나. 입가엔 자주 섞인 쓴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그것이 지금은 네 번째 혼인에까지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마을 개울가에서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기생집 술자리의 단골 화제가 되었던 그것.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 그의 신세가 이토록 처량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매화 역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시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우리는 일을 치르는 것이 힘들 듯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매화는 잠시 친정에 가 있겠다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또다시 아내를 잃을 것 같은 시원은 마음이 울적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한편 매화의 친정에서는 한양에서 소위 한가닥 한다던 남자들을 휘어잡고 다니다 친정으로 잠시 내려온 매화의 언니 난양이 매화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난양은 25의 나이에 수려한 외모와 농염한 자태를 지녔을 뿐 아니라 뛰어난 말솜씨와 수많은 남자를 상대해본 경험으로 무장한 소위 남자 맛을 아는 여인이었답니다. 아니, 깨가 쏟아질 신혼인데 웬 친정에 발걸음을 다했다니? 혼인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동생이 친정으로 오자 난양과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매화는 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고는 겨우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하였습니다. 언니, 서방님이 너무 무서워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난양은 눈썹을 한껏 치켜 올렸습니다. 아니, 그 잘생기고 소문무성한 서방님이 뭐가 무섭다는 게냐? 내가 복이 터져도 덩굴채 굴러온 것을 모르더냐? 매화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시원의 남다른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언니라면 좀 이해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의 경험을 양손과 온몸으로 묘사하며 조잘거렸습니다. 크기가 어찌나 크고 굵은지 제 팔뚝만 했다니까요. 저는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니 서방님께서도 놀라서 멈추셨어요.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니. 처음에는 피식 웃음까지 흘리던 난양은 매화의 설명을 들을수록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묘한 빛이 감도는 눈으로 물었답니다. 내 팔뚝만 하다고? 정말 그렇게나? 굵기도 그만하다는 게냐? 매화는 다시금 자신의 팔뚝으로 굵기를 묘사하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양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떠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야릇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에서 수많은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그만한 물건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대단한 물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과 은근한 욕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 난양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점잖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예. 아우야. 내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세상사가 다 경험을 통해 익숙해지는 법이니 내 서방님이 그렇게나 크신 분이라면 어쩌면 나 같은 노련한 여인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묘한 매력이 섞여 있었답니다. 매화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난양은 조용히 짐을 챙겨 나섰답니다. 물론 매화와 이부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원의 집 앞에 당도한 난양은 굳게 닫힌 살인문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한편 시원은 매화가 떠나간 후 내내 홀로 술을 마시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쓸쓸한 기운이 방 안 가득 메우고 있을 무렵 누가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일까? 설마 매화가 다시? 기대를 안고 문을 열었지만 시원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낯선 듯 익숙한 여인의 그림자였답니다. 시원, 나요. 매화 언니 난양이. 아니 처형께서 어인일이십니까? 난양은 생긋 웃으며 시원의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매화의 불미스런 일로 내가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을 대신하여 사과를 하러 왔소이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도발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원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과 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불찰이지요. 굳이 이렇게 밤중에 찾아오시어 사과하실 일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매화는 아직 어려서 사내 마음을 모를 뿐이지요. 하여 제가 이리 왔습니다. 난양은 이미 시원의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시원은 땀을 흘리며 난양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난양은 시원을 한참 동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원, 제가 그간 많은 사내를 만나보았지만 시원처럼 범상치 않은 분은 처음 뵙습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시원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에게 그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 특별함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이에요. 난양의 대담하고 노골적인 유혹의 시원은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난양은 시원의 옷고름을 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매화처럼 망설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지요. 시원의 몸이 드러나고 그것의 위험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난양은 잠시 숨을 헙 들이켰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듯 이글거렸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그녀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문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아니, 소문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었어. 경험 많은 난양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애교와 기술을 동원하여 시원을 품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시원도 난양에 노련하고
열정적인 몸놀림에 점차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침상은 이내 격렬한 신음과 교성이 가득한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시원의 그것이 난양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아, 난양의 입에서 탄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온몸을 활처럼 휘더니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쾌락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며 이것이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마치 우물한 개구리의 작은 즐거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난양의 눈동자는 희번떡거렸고 그녀의 표정은 황홀경에 빠진 듯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이런 맛이, 시원 저는 뿅 가는 듯합니다. 난양은 시원의 엄청난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희열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꿀을 바른 듯 끈적한 욕정으로 범벅이 되었고 시원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이 황홀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양과 시원의 첫 밤은 그렇게 불꽃 튀는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양은 친정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원의 집에 눌러 앉아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난양이 한양으로 급히 돌아갔다고만 알고 있었으니 누구도 그녀가 시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시원과 난양은 밤이고 낮이고 야릇한 눈빛만 마주치면 꿀을 빨듯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난양은 시원의 남다른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며 환희에 젖어들었고 시원은 드디어 자신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여인을 만났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듯 뜨거운 정을 나누었으니 그들의 침상은 날마다 달콤한 신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친정으로 돌아온 매화는 여전히 시원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이씨 부인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지요. 이대로 소방 맞은 딸을 데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씨 부인은 고민 끝에 마을에서 소문난 의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씨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최근에 마을에 들어온 젊은 의원의 집이었습니다. 그 의원은 30살 남짓한 나이의 준수한 외모와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이미 마을 부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자자하였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태평의원이라고 하오. 그런 이름의 의원은 처음 들어보는구려. 아, 태평이란 이름은 제가 세상 모든 병을 태평스럽게 고친다는 뜻으로 지은 것이지요. 제 본명은 태평이 아니라 이연이라고 합니다만 모두들 태평의원이라 부르시니 그리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씨 부인과 매화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고 말투는 사근사근하면서도 묘한 매력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딸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최근에 혼인을 하였는데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가 그 몸이 남들보다 크고 굵어서. 말끝을 흐리는 이씨 부인을 바라보며 태평의원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답니다. 특히 부부간의 그런 문제는 제가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이지요.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의 따님은 아마도 혈맥이 막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랫도리의 혈이 잘 통하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침을 놓아 혈맥을 풀어준다면 분명 좋아질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고칠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의술의 묘미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마치 물이 흐르는 강과 같은 것. 어딘가 막히면 그곳을 뚫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태평 의원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따님은 진료실로 들어가시지요. 진맥을 해보아야 정확한 치료 방법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매화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의원 앞에 앉았습니다. 태평 의원은 매화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아랫도리에 혈맥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무하고도 할 수 없으니 이보다 안 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랫도리의 혈맥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지요. 매화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태평 의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심술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체의 혈맥을 통해 기운이 흐르게 하는 것이지요. 특히 부부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특별한 혈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는 매화를 침상에 눕히고 손목과 발목, 그리고 배꼽 주변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는 처음 겪는 침 치료에 긴장하였으나 태평 의원의 능숙한 손길에 곧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태평 의원은 매화의 다리 쪽으로 이동하며 말하였답니다. 부인, 이 혈은 매우 중요한 혈맥이니 부디 움직이지 마시고 편안히 누워 계십시오. 매화는 순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평 의원은 매화의 다리를 살짝 벌리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바로 이곳에 중요한 혈이 있지요. 복례혈이라 하여 부부의 화합에 가장 중요한 혈맥입니다. 그의 손길이 매화의 은밀한 곳으로 향하자 매화는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의원님, 그곳은 놀라지 마십시오. 의술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혈을 제대로 풀어드리지 않으면 서방님과의 화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태평 의원의 능글맞은 말솜씨에 매화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침을 놓겠습니다. 이 침은 제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매화가 무슨 뜻인지 깨닫기도 전에 태평 의원은 자신의 허리끈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매화는 당황하여 눈을 감았지만 태평 의원은 그녀의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것은 치료입니다. 서방님의 그것보다 훨씬 작고 부드러운 제 것으로 먼저 혈맥을 열어드리면 나중에 서방님과의 화합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의술의 묘미라오. 매화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태평 의원의 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원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부드러운 태평 의원의 침은 매화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매화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각에 몸을 떨었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매화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태평 의원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혈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제 조금만 더 깊이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매화는 처음 느껴보는 짜릿함의 말 대신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깊고 빠르게 치료를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과 마음을 느껴보시지요. 치료 방법이 남다르신 것이 아주 좋습니다. 더 깊게 빨리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방님 법과는 사뭇 다른 것이 기분을 묘하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그렇지요. 부인, 이 치료야말로 특별한 치료이니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랍니다. 오직 부인에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치료 같습니다. 태평 의원은 아주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매화를 더욱 즐겁게 치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화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태평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빛이 점점 좋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딸의 변화를 보고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답니다. 매화야, 의원님의 침이 효험이 있는 모양이구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단다. 매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치료가 기다려질 정도예요. 이 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내 서방에게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씨 부인이 모르는 사이 매화와 태평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싹트고 있었답니다. 매화는 치료 시간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의원을 찾아갔고 태평의원은 매번 새로운 치료법을 선보이며 그녀를 황홀경으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약재를 발라드리겠습니다. 태평의원은 매화의 은밀한 곳에 향기로운 연고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 약재는 혈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지요. 아이고, 의원님. 그곳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매화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이 효과를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제 제 특별한 침으로 마무리해드리지요. 태평의원은 능글맞게 웃으며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답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매화는 완전히 태평의원의 치료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지요. 이제 그녀는 태평의원의 치료 방법에 푹 빠져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특별한 약을 발랐으니 더 깊이 혀를 뚫어드리겠습니다. 태평의원은 매화의 은밀한 곳에 향기로운 연고를 바르며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매화는 몸을 떨며 숨을 헐떡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엎드려 보시지요. 이 자세가 혈맥을 더 깊이 열어드릴 수 있답니다. 태평의원은 매화의 허리를 살짝 들어올리며 안내하였습니다. 매화는 순종적으로 엎드렸고 태평의원은 그녀의 뒤에서 특별한 침을 놓기 시작하였답니다. 아이고. 의원님. 이건 너무. 매화의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쾌감에 온몸을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세로 치료하면 혈맥이 더 깊이 열립니다. 느껴지시나요?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태평의원은 매화의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그녀를 더욱 깊은 황홀경으로 이끌었답니다. 매화는 태평의원의 치료를 받을 때마다 더욱 강렬한 쾌감을 느꼈고 두 사람은 어느새 깊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태평의원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여인의 맛을 알게 되었고 태평의원은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매화, 이제 당신은 제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오. 당신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태평의원은 매화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매화 역시 태평의원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시원의 아내였답니다. 이씨 부인은 딸의 얼굴빛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시원에게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화야, 이제 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건강해 보이는구나. 의원님의 치료가 효과가 있는 모양이니 이제 내 서방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나 보구나. 매화는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평의원과의 달콤한 시간을 뒤로하고 시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매화는 울며 어머니를 따라갔지요. 이씨 부인은 매화를 데리고 시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딸아이도 몸이 열려 시원과 화합할 수 있을 테지. 소방 맞은 일이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이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런데 시원의 집에 도착한 이씨 부인과 매화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난양이 빨래를 널고 있었고
시원은 그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씨 부인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난양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 한양에 간 것이 아니었느냐? 난양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매화야.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이씨 부인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본 난양은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못난 매화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시원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혼자서 집안일에 농사일까지 하느라 너무 지쳐 보여서 제가 매화가 돌아올 때까지만 잠시 도와주려고 왔던 거랍니다. 동생 잘못 둔 덕에 내가 이 고생을 했다고요. 난양의 말에 그 옆에 서 있던 시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난양의 순발력 있는 대처에 그도 얼른 상황을 파악하고 매화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부인, 오랜만입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시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미묘한 당혹감이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난양아. 내 말대로라면 매화가 돌아왔으니 이제 너는 한양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난양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이제 막 여기 적응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라 하시면 어떡해요? 게다가 매화는 아직 서방님과 화합하는 법도 모르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매화는 언니와 시원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태평 의원과의 달콤한 추억에 빠져있던 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매화야, 이제 내 방으로 가거라. 서방님과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른 단장하고 오너라. 이씨 부인이 말하자 매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다시 시원과 침상을 함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태평 의원의 특별한 침에 맞들인 매화에게 시원의 그것은 여전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시원이 옷을 벗자 매화는 그 거대한 크기에 다시금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원은 매화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아, 태평 의원님의 것과는 너무 다르구나. 매화는 마음속으로 태평 의원을 그리워하며 억지로 시원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원의 그것이 그녀에게 다가오자 매화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이고,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결국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지 못했고 매화는 밤새 눈물을 흘리며 태평 의원을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태평 의원님, 당신의 그것이 그립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아침 매화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보따리를 꾸려 시원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태평 의원의 집이었답니다. 이씨 부인은 매화가 또다시 집을 나간 것을 알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애가 정말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난양은 이씨 부인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매화는 원래 저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아이잖아요. 아마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씨 부인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양아. 이번에는 매화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구나. 그날 오후 이씨 부인은 시원과 난양을 마주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위, 그리고 난양아. 내가 봐도 너희 둘이 서로 정이 있는 것 같구나. 매화는 아무래도 시원이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차라리 너희 둘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어떨까 싶구나. 시원과 난양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은근한 기쁨이 어려 있었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을? 시원이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사위. 내가 봐도 매화보다는 난양이가 자네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구먼. 매화는 아무래도 너무 어리고 겁이 많아 자네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할 것 같구먼. 난양아, 내 생각은 어떠냐? 난양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원 서방님이 마음에 들어요.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되었구나. 매화의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너희 둘은 이제부터 부부로 살아라. 그렇게 난양과 시원은 이씨 부인의 허락 아래 공식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이씨 부인은 자신의 딸이 2번이나 소방 맞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전에 사위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큰딸과 맺어주어 체면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난양은 드디어 자신의 탐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 시원은 자신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여인을 얻었음에 두 사람은 매일 밤 달콤한 꿈속을 헤매는 듯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 태평의원의 집으로 도망쳐온 매화는 의외로 차분한 마음으로 태평의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서방님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의원님을 매화는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평의원은 매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화 낭자. 당신의 눈빛에서부터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이 익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낭자를. 아니, 저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화는 태평의원의 품에 안겨 진정한 안식과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씨 부인이 매화가 또 사라진 것을 알고 온 마을을 찾아 헤매다 태평의원의 집에서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씨 부인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매화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서방의 집을 도망쳐와서 이곳에 숨어 있다니. 매화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태평의원과의 이야기를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태평의원 역시 침착하게 자신의 마음과 매화에 대한 깊은 연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있던 이씨 부인은 매화의 진심과 태평의원의 진솔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매화가 태평의원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보고 이씨 부인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되었다. 이씨 부인은 마침내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였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였는데 매화 너는 이 태평의원이 내 짝이었던 모양이구나. 그리하여 시원에게는 경험 많고 능숙한 난양이, 태평의원에게는 순수하고 여린 매화가 각자의 짝이 되어주었으니 모두가 각자의 맞는 인연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였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충만한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